자, 우리가 오늘은 한국사 지도사 7기에서 24회 지난번 시험을 치렀던 24회 고급 1번부터 16번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아주 드물게 그 선사시대의 유적에 관한 문제지만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림이 안 나오고 사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선사시대 중에서 가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만 되겠는데, 우리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공주 석장리 유적이라는 데서 우리가 공주 석장리 유적은 어느 시대 유적일까요? 김성숙 선생님 기억나세요? 네, 공주 석장리 유적? 네, 구석기 네, 시대, 구석기 시대 유물이죠. 네, 그래서 공주 석장리 유적. 그러면 이것이 구석기 시대라는 것을 금방 알아야 되는데, 이래도 모르겠어요. 구석기 석장리 유적이 구석기 시대인지 신석기 시대인지 모르겠으면 한번 사료를 쭉 읽어보면 1964년에 처음 발굴된 이래에 총 13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실시되었다 했습니다. 유적에서는 외날 집게가 나오죠. 집게. 그리고 양날 집게도 나오고 주먹도끼가 나옵니다. 글게. 이것으로 봐서 집게, 주먹도끼, 글게로 봐서 이것이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 시대가 존재했음이 입증되었다라고 이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빗살무늬 토기. 자, 우리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죠? 김미수 신석기요. 선생님 신석기죠. 그리고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서 살았다 했을 때 막집은 구석기. 구석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석기는 막집이고 신석기는 무슨 집일까요? 옴집이죠. 그렇죠? 옴집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지문을 한번 보게 되면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요. 거푸집을 사용해서 도구를 제작하였다. 청동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별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초급, 중급과 다른 고급 문제입니다. 고급 문제는 어떤 유물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료를 통해서 이 유물이 어느 시대의 유물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갈까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진나라 왕 두견이 있어요. 진나라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진나라는 전진을 일컫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진나라 전진입니다. 부견이 사신과 승려인 순도를 파견했어요. 어느 나라로? 어느 나라에 파견을 했을까요? 전진으로부터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고구려죠. 고구려. 그래서 이 진나라, 그래서 이 왕은 고구려의 어떤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단례로 토산물을 바쳤다 했습니다.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이 진나라의 그 승려인 순도에게 절을 맡겼어요. 또한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에게 절을 맡기니 이것이 해동불법의 시초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동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해동불법의 시초가 됐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동불법의 시초가 된 이 시기의 왕은 고구려의 왕은 소수림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우리가 소수림 왕의 그런 업적을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자, 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400년에 우리가 격퇴한 왕이 있습니다. 자, 김미숙 선생님 어느 왕일까요?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렇죠.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리고 서안평을 공격하여 자, 서안평이 지금 어디일까요? 서안평이 위치가 서안평 그러면은 지금의 어디가 서안평이 될까요? 서안평은 지도를 보게 되면 압록강 바로 그 요동반도에 있는 요동반도에서 그 압록강 바로 건너서 중국하고 거의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안평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어느 왕일까요? 천왕. 미천왕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천왕은 소금장수 을불이라고 아시죠? 혹시 그 김진명 씨 작년에 한참 베스트셀러였는데 김진명 소설의 고구려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읽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전의 기수들 선생님들께도 책을 좀 많이 어, 읽어주십사 하고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교과서나 어떤 그 문제집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인 어떤 그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소설이나 책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보면 조선 시대에 얽힌 그런 조선의 그런 뭐 왕조,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런 조선의 그런 야사들 같은 전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삼국시대에서 뭐 고구려에 관한 그런 그 왕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는 전해진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소설이 나오면 읽어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창 베스트셀러였죠. 이거 그 고구려라는 김진명 씨 소설 고구려 거기에서 미천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천왕 아래 윗대에 해가지고 거기가 배경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미천왕의 그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을불이었어요. 소금장수였고요. 왕이 되기 전에 소금장수였고 을불이라는 것도 조금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나중에 오히려 학생들이 이걸 읽고선 오히려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안평을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한사군을 비롯해서 중국 세력을 그때 완전히 축출을 하고 그다음에 요동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동지역 하면은 우리가 고구려 이전에 고조선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고조선이 한 무제에게 멸망을 하면서 이게 뺏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미천왕의 서안평 영토 확장입니다. 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제도를 정비하였다.
이것이 소수림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의 침략에 대비하자. 이건 쉽죠. 고구려 천리장성은 누가 쌓습니까? 고구려의 천리장성. 연개소문. 그렇죠. 연개소문은 7세기 때 그 영유왕 거의 고구려 거의 그 말기 때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되겠죠. 그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7세기 때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력이 쇠해져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국자감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했습니다. 자, 국자감은 고려의 성종이 설립을 합니다. 고려 성종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고려 성종, 칠순로, 그렇죠? 칠순로 그러면은 유학. 그다음에 조선의 그 성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성종도 굉장히 유학적인 그런 정치, 제도를 확립한 그런 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기 국가의 제천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는 12월에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영도가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초기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제천 행사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습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죠. 영고하면 가는 무슨 나라죠? 부여. 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무처는요. 무처는 홍해. 네, 예,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하는 것은 이건 고구려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며 변상하는 책화가 있었다. 책화라는 풍습은 여기 그 무천 제천 행사가 있는 동네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로 단국, 과하마, 반어피 등을 생산하였다. 이것이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2번하고 3번의 질문은 둘 다 동네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제사장이 주관하는 신성구역도 소도가 존재하였다. 자, 소도하면 사만이 되겠죠. 자, 우리가 초기 국가의 풍습이나 어떤 그 제천 행사나 그런 것을 보면 이 소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초기 국가 5개의 국가 중에서 다 4개의 국가는 전부 재정 일치의 국가가 되겠는데 자, 삼한만이 재정 분리의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삼한에서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소도가 신성구역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주가 또 정치를 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주관하는 신성구역의 이름은 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도가 존재하는 나라는 삼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생 건국설화를 가지고 있다. 아래서 났다라는 얘기죠. 설화가 어떤 그 나라의 시조는 신성시 돼야 되기 때문에 건국설화들을 대부분 이렇게 신기하고 아주 성스러운 그런 난생 건국설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생 건국설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고구려, 신라, 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있습니다. 4번 넘어갈까요? 이거는 어느 나라를
표시한 지도냐면, 여기 나와 있군요. 백제의 수도 변청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백제의 도읍 시기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백제의 도읍 시기는 한성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웅진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의 특징들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시기별로 제일 그러니까는 제일 특징적인 어떤 왕들, 제일 업적이 많은 그런 왕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한성 시기에는 4세기 금초고왕이 제일 부흥했던 그런 시기가 한성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웅진 시기는 5세기 말에서부터 6세기 한 중엽까지. 자, 이때의 중심적인 그런 왕은 무령왕이죠. 무열왕이 아니고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비 시기에 시기를 보면 6세기 중엽부터 멸망하는 7세기. 우리가 그 백제는 660년대 멸망을 하죠. 그래서 7세기까지 그때의 시기를 사비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제일 왕성했던 왕은 성왕이 되겠습니다. 성왕은 누구 아들이죠? 자, 김미숙 선생님, 성왕은 누구 아들이죠?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무령왕의 아들입니다. 성왕은. 자, 그 정도로 기본적인 거는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한번 보게 되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누구죠?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은 4세기에 제일 가장 영토를 넓혔던, 그렇죠. 4세기의 왕이죠. 그 다음에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한 왕은 아까 그치, 옹진 시기에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유는 맞고요. 또 석이라는 역사서를 펼쳐나였다. 역사서는 한성 시기에 근초고왕이 대부분 보면 그 어떤 역사서는 그 한 왕조가 멸하고 다음 왕조가 생기면서 전 왕조의 역사서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서는 어떤 왕조의 초기에 편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 석이라는 역사서도 역시 한성 시기의 근초고왕 때 편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어느 왕이죠? 성왕이죠. 네, 성왕. 제일 마지막에 그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왕이 거기서 관산성에서 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하면 백제의 거의 말기인 사비 시기를 일컫는 의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옳은 지문은 니은과 리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갈까요? 자,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자, 지도를 보니까 부소산성이 있고요. 정림사진, 또 능산리 고분군, 또 천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지역의 지도가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백제에서, 자, 우리가 어떤 성이 있다는 것은, 한 나라에 수도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소산성은, 자, 어느 백제 중에서 어느 시기 때에 산성이 될까요? 부소산성.
정림사지도 마찬가지고 능산리 고분군 하면은 백제는 백제예요. 다 뭐 정사함 그러면은 백제의 귀족이 다 알지요. 이것 정림사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백제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초국하고 중국하고 달리 고급 문제는 이렇게 이것이 백제 중에서도 웅진인지 삽인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돼요. 자, 부소산성은 삽이 시기 때에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능산리 고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산리 고분군도 역시 삽이 도기에 있었던 그 왕들의 그런 무덤의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제는 백제인데 백제 중에서 부여 즉 사비 시기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4번을 보게 되면 정사함에 대한 내용인데 백제 귀족들이 회의를 하던 장소였다. 맞죠? 정사함.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부소산성. 백제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이다. 우리 성왕은 지금 어느 도기의 그 왕이죠? 성왕? 성왕은 어느 도기의 왕이죠? 사비 도기, 그러니까 사비 시기의 왕은 맞아요. 그래서 맞는데 하지만 이것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은 부소산성이 아니라 어디 가죠? 관산성. 그렇죠? 관산성이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림사지 가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5층 석탑이. 그 다음에 4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발견되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그러면 무슨 무덤이 되죠? 우리가 백제의 무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무령왕릉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신라 시대에 그런 무덤은 돌무지 건널 무덤이라고 해서 그 벽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목각 위에 그런 돌무지를 얹고 그 위에 봉토를 덮은 그런 큰 무덤이 신라 시대의 무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무덤은 돌방, 그러니까는 불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벽화들이 나오는 무덤입니다. 벽화들이 벽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그 목각까지 통로를 통한 그런 형식의 그 무덤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무덤에서는 벽화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백제 시대의 무덤은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무덤이 무령왕릉이 되겠습니다. 무령왕릉은 우리가 사진도 많이 보셨죠. 근데 그거는 돌로 되어 있지도 않고 또 흙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벽돌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중국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벽돌 무덤이 발견된 그 무령왕이라는 사람은 무령왕이라는 왕은 사비시기다. 웅진식이죠. 무령왕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미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이 부여가 아니라 공주, 웅진에 있는 송산리 고궁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고궁 문제는 이렇게 달라요. 이것이 능산리, 구소산성, 정림사지는 이것이 웅진시기인지 아니면 사빈시기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은 기억과 디귿 해서 우리가 2번, 6번, 아이들어갈 체험 내용으로 가장 특별한 것은 우리가 신속은 항상 매번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고급에서 나오는 우리 박물관은 5월 단오를 맞이하여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 이거 보니까 김홍도의 그네뛰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단오에 관한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단어에 관한 내용으로 골라보면 자, 1번 자, 진달래꽃으로 화전 붙이기 삼진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팥죽에 넣을 새알심 만들기 이거는 봉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부스럼 예방을 위한 부럼 깨기 이건 대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달치 키우기 정물대보름 이것 역시 그 다음에 5번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모양을 만드는 수리 시떡 만들기 이것이 단호에 해당하는 그런 풍속이 되겠습니다. 6번은 답이 5번이에요. 세시 풍속은 그냥 주는 문제예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원장님,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맞죠? 네, 네, 세속오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네, 세수고개 말씀하신가요? 네, 김성숙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려요. 계속 안 아, 들리더라고요. 조금 전에 잠깐 네, 이게 끊겼었나 봐요. 네, 네, 네. 예, 예. 그러면 세속오개 지금은 들리시죠? 네, 들려요. 네, 세속오개가 뭐죠? 어, 화랑도에서 네, 그, 화랑에게 알려준 그 5가지 어떤 지켜야 할 계율?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누가 일러준 계율일까요? 어, 여기 지문에 나오는데, 원광법사, 네, 그렇죠. 원광법사, 네. 원광법사는 신라 진평왕 때의 법사가 되겠는데, 원광법사가 그 화랑에게 일러준 5가지 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사군 이충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사친이효. 셋째는 벗을 신의로 사귀는 것. 이것은 교우이신. 넷째는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은 임진무태. 다섯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여야 한다. 이것은 살생유택.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이거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 세속오개를 화랑도가 이 행동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화랑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1번을 보게 되면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자, 박사와 조교를 어디에 두었냐면 신라시대 때 국학에는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국학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아까 5번 문제에서 보면 부여에 정사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사함이라는 것은 이 백제가 그 귀족 회의를 할 때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정사함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신라에도 귀족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신라의 귀족 회의 이름은 화백회의라고 하고 그거의 특징은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화백회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당에서 한학과 무술을 배웠다. 이 경당은 고구려의 경당을 말합니다. 고구려의 경당, 거기에서는 한학과 무술을 배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자, 화랑도가 그 이전부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신라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화랑도라는 어떤 그런 단체는 있었는데 진흥왕 때 그것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를 하였다. 이것은 진흥왕 때 이게 정비가 됩니다. 이게 4번이 화랑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로 구성되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것이 2번하고 똑같은 상맥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제의 정사회의, 그 다음에 신라의 화백회의, 고구려에는 제가회의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자, 아까 제가 언뜻 그 무덤 양식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 무덤에 관한 그런 문화유산에 관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의 무덤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자, 무덤의 그림을 보면, 자, 목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껴못거리 상자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덧너를 사방으로 댔습니다. 그 위에다가 돌무지를 쌓고요. 그 위에다가는 흙으로 봉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 무덤 양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 중에서 지름이 47m, 높이 12.7m, 굉장히 크지요. 평지 위에 나무 널과 껴목걸이 상자를 놓고 그 바깥에 나무로 짠 덧널을 설치한 후에 넷돌을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 구조로 축조되었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그 무덤의 특징은 그 벽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기 때문에 벽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문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을 보면 다 그림들이에요. 다 그림들인데 그 중에서 벽화가 아닌 것을 보면 그럼 몇 번일까요? 1번. 1번이 되겠죠. 자, 1번은 벽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채색이 된 장미라고 하는 거예요. 채화장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안장 밑에다가 씌우는 천입니다. 그래서 1번은 뼈목걸이 상자 안에서 나온 이 유물이 되겠고요. 신라 천마총 안에서 나온 유물이 되겠고요. 2번은 현무도입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은 다 벽화가 되겠습니다. 다 벽화는 고구려의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자, 2번은 현무도인데 이것은 강서대묘에서 나왔고요. 3번은 무용도라고 하죠. 이거는 무용총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용총은 길림성에 있어요. 길림성. 그 다음에 강서대묘는 우리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각저총에서 나온 씨름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길림성 지반형이 있습니다. 자, 5번은 묘주도라고 해서 이거는 안악삼호본에 있습니다. 삼호본에서 나왔습니다. 자, 안악삼호본은 황해도 안악군에서 있는 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은 1번이다. 그래서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안장, 안장이 더는 천이다. 자, 천에다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천마도. 8번의 답은 2번 넘어갈까요? 다음 교서를 내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란의 괴수 혼돌과 했습니다. 반란은 했습니다. 그 괴수가 혼돌이에요. 김훈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김훈돌의 난을 진압한 신문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문왕 하면 신라시대 때 신라 중대에 제일 왕권이 강화된 시기에 있을 때에 그런 왕이 신문왕입니다. 자, 신문왕은 그 김춘추의 손자가 됐죠. 김춘추 무열왕, 그 다음에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이기 때문에 신문왕 때에 제일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라의 그 왕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 1번 볼까요?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자, 우상국 복속한 왕은 어느 왕이죠? 김민숙 선생님? 지증왕이죠. 우리 지증왕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우상국 복속도 있고요. 지증왕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마립간에서 왕후를 왕으로 바꾼 것. 그렇죠. 5번도 역시 지증왕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지증왕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경을 시작했다는 거. 그것도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관리 선발을 위하여 독서 3품과를 실시하였다. 자, 독서 3품과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것이 신문왕의 업적인데 이 노급 폐지가 왜 신문왕의 가장 큰 업적이 될까요? 노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성수 선생님, 신문왕의 업적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노급을 폐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떤 그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논밭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딸린 어떤 곡물이랑 노동력이랑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치할 수 있는 특권이 이렇게 되면서 네. 예, 그 그렇죠. 노급을 폐지했던 노급이라는 것은 수조권과 함께 그 노동력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제도에서 우리가 이 노급을 폐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과전법에서 조선에 오면 과전법에서 직전법도 되고,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가 되고, 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귀족들한테 어떤 수조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노동력까지 주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으로서는 재정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신문왕 그러면 노구 폐지가 제일 중요한 업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9번의 문제는 이렇게 뭐 여러 그 지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신문왕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신문왕 하면 신라시대 때 가장 왕권이 강화되었던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번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누굴까요? 건원, 버풍왕이죠. 그 다음에 최고 지배자의 징후를 아까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꿨다. 그것은 지승입니다. 우리 마립간으로 바꾼 왕은 누구였죠? 뇌물. 그렇죠. 내물왕이죠. 내물왕.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대가야 유물특별전. 자, 우리가 친절하게도 그냥 대가야라고 나왔군요. 그래서 대가야.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물특별기획전을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대가야 유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유물을 찾는 것이에요. 자, 1번은 뭘까요? 금동대학로. 이것은 백제.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천마총에서 나온 유물이 되겠고요. 금모예요. 이거는 신라시대 때 유물이 되겠습니다. 3번은 역시 천마총에서 나온 금제 나비 모양 관식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신라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금동관이에요. 똑같은 그 동관들이 다 나왔는데 이거는 다 금이고요. 이거는 금동관입니다. 금동관. 이것이 가야시대 때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은 금제관식. 이거는 백제 것입니다. 자, 2번, 3번은 신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번, 5번은 백제 것이 11번 넘어갈까요? 자,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5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벽돌로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벽돌로 탑을 쌓든지 벽돌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중국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돌로 탑을 쌓았어? 무덤 위에 벽돌로 탑을 쌓았어? 그러면 중국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건립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돌로 탑을 쌓았다. 이것도 힌트가 되겠고요. 아주 독특한 양식이죠. 자, 정효공주 무덤에서도 똑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정효공주 하면은 이 나라는 발해가 되겠죠. 그렇죠. 발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자, 1번 말, 모피, 인삼 등이 주요 수술품이었다. 자, 발해가 맞죠. 그 다음에 이난, 그 다음에 대흥 등의 독자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역시 발해가 맞습니다. 이난은 발해의 무왕의 연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흥은 발해의 문왕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해하면 알아두어야 할 왕이 이 여기서 나온 인안을 쓴 무왕, 그 다음에 대흥을 쓴 문왕, 그 다음에 그 다음 때의 왕이 선왕, 이 세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징과 그런 업적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당성의 장관이 베네상의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것은 그 발해가 되고 이것도 역시 발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신라의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한 다음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보낸 특서에서 고구려의 후예인을 세웠다. 이거는 발해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있습니다. 네, 12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역사신문이 나왔군요. 우리가 사료를 파악할 때 역사신문을 파악할 때는 연도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아, 연도가 보면 땡땡땡땡. 아,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고려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땡땡땡땡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자, 숙종. 고려에도 숙종이 있었어요. 조선에도 있고요. 그러면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자, 조카인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숙종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숙종은 조선 숙종이 아니라 고려 숙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벌 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 그렇죠. 문벌 귀족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벌 귀족은 고려 시대에서도 전기에 해당합니다. 자, 후기의 귀족의 이름을 우린 뭐라고 할까요? 후기 귀족의 이름. 김성수 선생님이 고려는 딱 그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의 귀족은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후기의 귀족은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그 귀족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권문세족 들어보셨죠? 네. 네, 권문세족입니다. 여기 문벌 귀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고려의 전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숙종은 국왕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생이자 숙녀인 의천과 그다음에 핵심 측근인 의천도 역시 우리가 고려의 전기의 그런 숙녀가 됩니다. 그래서 교정 중심으로 선교를 통합한 그런 업적이고요. 그래서 의천 교정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측근이 윤관을 중용하고 있습니다. 윤관 나왔죠? 자, 윤관 숙종 윤관하면 우리가 별무관 금방 떠오르죠. 자, 윤관을 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용을 한 다음에 숙종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문제는 고려 숙종의 신정체제 강화책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기로 한번 볼까요? 별무관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숙종 때 윤관이 별무관을 창설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서 여진족을 장벌을 하게 됩니다. 숙종 때. 그 다음에 삼별초를 조직해서 정권 유지에 활용하였다. 우리 삼별초는 이 여진족의 침입에 대항한 게 아니라 삼별초는 우리가 실시 무신정권 때 무신정변이 있고 난 다음에 실시 무신정권 때 생겨난 뭐라 그러나 자기 개인 사병이었습니다. 사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러니까 몽골족이 침입을 해서 삼별초를 조직해서 몽골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숙종 때의 일이 아니고요. 실시 무신 정권 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통용을 추진하였다. 숙종 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실시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였다. 이건 유명한 고려 광종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문에 맞는 지문은 기억과 기급해서 2번이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고려에 여기에서 지금 별무반이 나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고려의 외세 침입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고려는 크게 세그 오랑캐에 의해서 침입을 받게 되는데 제일 먼저 침입을 받게 되는 오랑캐는 거란족입니다. 거란족. 거란족은 10세기 말에서부터 11세기 초에까지 거란족. 그냥 보통 11세기 하면 거란족의 침입, 그 다음에 12세기 하면 여진족의 침입, 13세기 하면 몽골족의 침입.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리가 됩니다. 이게 거란, 여진, 몽골